네, 알맹이만 요목조목 짚어주는 정치 토크쇼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캐나다로 가 있잖아요. 네. 그 가는 비행기 공군 1호인가요? 1호기인가요? 그 비행기 안에서 네.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게 기내 간담회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 때 없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토 가는 길목에 한번 했던 첫 걸로 번째 한 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잘 안 되니까 반응이 안 좋고 또 답변하기가 좀 그러니까 네.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 언론에 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의 차이점은 윤석열은 그때 나토를 갔다라는 거고요. 예, 같이 연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보 협력 안보를 강조하면서 사실상의 뭐 제 관점으로는 군사 동맹인 그죠. 유럽의 군사 동맹인 나토를 갔다라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화제였었고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뭐 그때 당시 윤석열 씨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요. 근데 다만 그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그 아마 돌아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귀국하는 길에 김건희 씨가 커튼 뒤에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기자들의 박수를 자아냈던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예, 그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뭔가 불편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초반에는. 근데 윤석열 씨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서울 가서 할게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나토 그리고 기자들과의 어떤 소통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의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도 뭐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답변하기 곤란한 주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지지율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저는 뭐 사실은 그 자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도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기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곤란한 질문 같았는데도 웃으면서 대답을 했고 뭐 MBC 쪽 취재진에게는 뭐 농담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 여유가 있는 정치인이다. 여유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라서 윤석열 때와는 좀 비교가 된다 정도의 첫인상을 좀 받았달까요? 이게 원래 이제 예정에 없었나 봐요. 예정에 없었는데 뭐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강유정 대변인한테 뭐 이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이에요? 하고 확인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기자 만났을 때도 즉흥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기자실 가서 찾아가서 티타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날 갑자기 식사하고 이번에도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킨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 자신감이 있고 아까 그 에디터께서 말씀하셨지만 곤란한 질문이 들어와도 웃으면서 곤란한 질문이네요 라고 오히려 농담을 던지신 다음에 바로 그걸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스킨십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서는 초반이니까 그렇다 분위기 안 좋아지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곤란한 질문에 대처하는 대통령 모습 보니까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기자실을 한 100번 이상 찾아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횟수를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대해서 이제 진행된 간담회였지만 제대로 된 내용이 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게 했고 기자들이 뭐 추경,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추경이나 뭐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또 받아와야 된다라는 과제와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추경 관련된 질문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소득 지원, 소비 진작을 함께 고려해서 혼합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면서 언론인들과의 어떤 거리감도 많이 좁히는 모습이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뭐 좋은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언론과의 스킨십을 늘려나가면서 소통을 하는 모습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윤석열 씨와는 좀 다른 면모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기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인사 문제나 경제 문제는
이 집권 초반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일 수 있고 더더욱이 내란 전국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뭐 추경이나 이런 모습도 솔직하게 밝혔다는 데 대해서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논란들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믿고 있다. 걱정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전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대응하고 있는 걸로만 봐도 그걸 뭐 뭔가 그 결정적인 스모킹건 같은 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과도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결국 김민석 후보자가 그 과거에 2002년 민주당을 나간 이후로 한 18년 동안 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힘들던 시기에 있었던 뭐 금전거래 이런 것들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 정치자금법으로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2018년의 돈거래에 대해서도 차용증도 쓰고 분명히 본인들이 흔적을 잘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빠 찬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아니 세비를 그렇게 다 세비의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분명 아마 2019년에 재혼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저 정도 공세를 펼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느낄 때도 아 이거 인사청문회 가면 지금 24일, 25일로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충분히 해명할 수 있겠다.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통해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가름하고 넘어간 것 자체가 대통령도 이미 김민석 후보자와 그 관련된 어떤 것이 논란이 되고 어떤 것이 문제될 것 같고 하는 거를 소통을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혹시 아니, 오늘 보니까 뭐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네. 전 부인부터 시작해서 현 부인까지 불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뭐 그거는 저는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요구라고는 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이지 야당이죠.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 그리고 또 정부 견제라는 차원에서 뭐 부르고 싶은 증인에 대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단 드리워진 논란과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김민석 후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과거에 어떤 자신이 받았던 뭐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표적 수사가 있었고 프레임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반론을 주셨고요. 채무 변제나 뭐 학위 취득 의혹 자녀 관련 의혹 등등 이런 것들을 저도 좀 곱씹어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일축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건데 다만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다퉈질 수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력 있는 야당이라고 한다면 뭐 언론에 있는 의혹 제기와 본인들이 확보한 근거를 토대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뭐 굉장히 뭐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뭐 지켜보시죠.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24일, 25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귀국을 했는데 5시 귀국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연합뉴스에서 뜬 사진도 보고 있거든요. 안쪽에 빨간 셔츠를 입고 겉쪽에는 좀 진 파랑, 그러니까 약간 남색 자켓을 입었어요. 뭔가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 의도된 거죠. 돌아오셨네요. 컴백했네요. 그러니까 뭐 휴가 잘 갔다 오신 것 같고 본인은 뭐 당을 국민의힘 떠날 때 뭐 정계 은퇴 뭐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정치 은퇴 안 하신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측근을 통해서 나는 국민의힘에서 은퇴한다고 했지 정치를 떠난다고 한 적 없다라고 반복한 적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전에 정치 한창 하실 때도 본인의 SNS에 올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 알고 예측하고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색 네일 그 뭔가 안에 옷을 입고 왔다? 그거 다 의도적인 거거든요. 뭔가 내가 보수 바로 세울 거야. 나 아직 국민의힘 지금 친윤 얘네들이 잘못된 거지. 나 걔네들 쫓아내고 나 할 거야라는 저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로 뭐 대선 기간 동안 잘 피해 있다가 왔는데 근데 본인의 앞에 놓아진 과제는 일단 명태균 게이트 잘 넘어가야죠. 일단 그거 넘어가고 난다면 홍준표 시장이 보수 진영에서 또 뭔가 한 역할 하겠죠. 아니 아까 댓글 중에 박영식 시사 에디터 자켓이 잘 어울린다. 예.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너무 반대 색깔인가요, 홍준표 시장하고? 반대예요. 저는 뭐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본색 입었잖아요. 예, 오늘 어떻게 또 홍준표 깔맞춤이 전 시장은 됐나요? 빨간색 셔츠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을 싫어합니다.
전 대놓고 어떻게 싫어하는. 알고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아니 뭐 그거는 뭐 글쎄요 뭐 딱히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의식 들어와서 안 하시는 근데- 것 같은데 전혀. 홍 전 시장은 네네. 대표님 들어와서 뭐 하려고 들어온 걸까요? 글쎄요, 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저는 홍 전 시장님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특검의 수사를 잘 받으시라. 일단 그게 첫 걸음이다, 첫 단추다. 정치인 홍준표에게 가장 큰 정치적 위기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일단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과연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남는 기간 동안 홍준표 전 시장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아마도 이 보수 정당 재편의 불씨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저희가 뒤에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어제 그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을 보자면 이 범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제는 뭐 구주류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던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친윤들입니다. 과거 친윤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오히려 과반으로 결선 없이 그냥 바로 사진 떴어요. 통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사진 그래서 완전 반대로. 저 하와이에서 계속 국민의힘 망해라 그 주문 내지는 저주를 퍼부으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본인이 진짜 보수라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빨간색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제 힘을 다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수 정계 개편에 어쨌든 불씨가 될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신당 창당이나 뭐 혹은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과의 협력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수 재편 과정에서 어쨌든 구심점이 되려고 귀국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먼저입니다. 특검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이제 본인이 감내하셔야 될 몫이죠. 보수 신당을 창당하려거나. 네, 그럼 혹시 국힘 당대표 선거가 8월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탈당했는데 탈당하셨죠. 아, 네. 그러면 안 되겠네. 예. 안 되죠. 못 나오죠. 네. 보수 신당은 그러면 창당은 할 수 있으려나요? 글쎄요, 뭐 이제 원래 정당 창당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대권 주자고 뭐 관록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칠 수 있는 세력만 찾아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준표 전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독고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홍준표 시장이 독자적으로 창당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누군가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세력과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는 뭐 이준석 의원 내지는 홍준표, 한동훈 셋이 모인 정당까지도 뭐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정당은 이미 3분할로 망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보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들어온 이유는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주목하고 언론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 정치에 얼마나 더 진보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념으로서의 진보가 아니라 성장시킬 수 있는 정치인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빨간색 셔츠를 입고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